차가운 칼날이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오한과 함께 강무영의 의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눈꺼풀은 천근의 무게추를 탄 것처럼 무거웠고 어깨의 상처는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쉴 새 없이 토해냈죠. 마지막 기억은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복면인의 차가운 눈동자와 귓가에 울리던 별의 잔재라는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신이 드나?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영이 힘겹게 눈을 뜨자 희미한 등불 아래로 모용설에 굳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죠. 강무영은 자신이 청운상단, 운중하게 낡은 서고 안침상에 누워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내가 어떻게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독이 심장에 퍼져 손 쓸 수 없었을 거야. 모용설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미세한 상처 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피를 약에 섞어 해독을 돕는 모용세가의 비전 의술의 흔적이었습니다. 강무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약 그릇에서 풍기는 희미한 혈령에 미간을 찌푸렸죠. 상대는 놓쳤다. 수도의 골목길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작정하고 숨은 암살자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모용설의 목소리에는 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것도 정무맹의 세력이 미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강무영이 습격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암살자는 자신조차도 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수였던 겁니다. 강무영은 상체를 일으키려다 어깨의 격통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독은 해독되었지만 상처에 남은 마귀가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대했던 자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공의 고수, 바로 흑야였습니다. 놈이 별의 잔재라는 말을 했소. 강무영의 말에 모용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별의 잔재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나도 모르오. 하지만 놈은 내 검법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틀림없어. 내 문파, 낙성검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운중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자의 이름은 흑야, 혼천교주 멸존의 그림자이자 혼천교 무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다. 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혼천교가 철혈상단의 족자를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지. 운중학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글씨로 신왕조 이전 시대의 강호 세력 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성운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100여 년 전 무국존자가 만상심결을 창시하기 이전의 이야기다. 당시 강호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여 무공을 펼치는 기이한 문파가 하나 있었지.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운각이다. 그들은 별의 운행을 읽어 미래를 점치고 별의 기운을 빌려 검을 펼쳤다고 전해지네. 하지만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기에 당시 정파와 사파 모두에게 배척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운중학의 시선이 강무영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네의 문파, 낙성검문, 별이 떨어진 문파라는 그 이름은 아마도 사라진 성운각의 마지막 후예들이 세운 것이 아니었을까 싶구나. 흑야가 말한 별의 잔재란 아마 자네의 검법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성운각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겠지. 강무영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고대의 문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어째서 이 모든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르신. 흑야까지 나타난 이상 저희 둘의 힘만으로는 족자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정무맹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용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중학은 고개를 저었죠. 섣불리 정무맹의 무력을 움직였다간 내부의 쥐새끼들이 먼저 눈치채고 판을 엎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 운중학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철혈상단의 월화 비무대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철무겸은 비무대회를 통해 족자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 족자를 넘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혼천교는 흑야를 내세울 것이고 정무맹 내부의 배신자들 역시 자신들의 대리인을 내세우겠지. 그야말로 가면을 쓴 늑대들의 무도회가 될 게야.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자네들 또한 그 무도회에 참여해야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늑대로서 말이다. 운중학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과 그에 걸맞은 물건들을 내밀었습니다. 강무영에게는 서역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황금 상단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와 함께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황금색 비단옷을 건넸습니다. 모용설에게는 그녀의 검 설화를 대신할 칠흑같이 검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고졸한 흑검 한 자루를 주었죠. 강무영, 자네는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이자 숨겨진 고수 행세를 하게 오만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며 철무겸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모용설, 자네는 그를 지키는 과묵한 호위 무사가 되어라.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잠시 모용세가의 검법은 있는 것이 좋을 게야. 제 검을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모용설이 반문했지만 운중학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때로는 검을 버려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 새로운 역할, 새로운 가면이 주어졌습니다. 강무영은 자신의 본성과는 정반대인 오만한 부호 역할을, 모용설은 자신의 긍지를 내려놓고 이름 없는 호위, 무사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고도 힘든 시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없네. 비무대회는 사흘 뒤에 열린다. 그 전까지 두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것은 단순히 족자를 되찾는 싸움이 아닐세. 가면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지 않고 수많은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이다. 운중하게 서고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수도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음모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었죠. 강무영은 스승의 죽음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을 향해, 모용설은 자신이 믿었던 세계의 균열을 마주하고 진정한 정의를 찾기 위해. 그들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철혈상단의 위세는 소문 이상이었습니다. 상단이 자리 잡은 구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과도 같았죠. 높은 담장 위에는 활을 든 무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거대한 철문 앞에서는 쇠 갑옷을 입은 호위들이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힘과 부가 지배하는 독립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운중학이 마련해준 대로 서역 황금 상단의 주인과 그의 호위, 무사로 완벽하게 변장하고 철혈상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무영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황금색 비단옷을 걸치고 어색하게 순금 부채를 흔들며 거들먹거렸고, 모용설은 얼굴의 반을 가리는 검은 천을 두르고 운중학이 건넨 흑검을 든 채 과묵한 무사 행세를 했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오히려 진짜 호위, 무사 같은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서역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 들었소. 나는 철혈상단의 객총관을 맡고 있는 사마진이라고 하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여우처럼 교활한 눈빛을 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는 강무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 가치를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무영의 값비싼 옷차림과 장신구를 훑다가 문득 강무영의 손에 박인 굳은 살에서 아주 잠깐 머물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우리 단주님께서 마침 귀한 손님들을 위해 작은 연회를 준비하셨으니 오늘 밤은 편히 즐기시길 바라오. 사마즈는 두 사람을 상단 내의 가장 호화로운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단과 황금으로 꾸며져 있었고 시녀들의 시중 또한 극진했죠. 하지만 강무영과 모용설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실의 기둥과 대들보의 구조, 창문의 위치와 비상탈출로까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단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연회장에서 사마진이 말한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의 내로라는 부호들과 심지어는 정체를 숨긴 무림의 고수들까지 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내회를 이루었죠. 강무영과 모용설도 그 틈에 섞여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무영은 운중하게 조언대로 일부러 소란스럽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좋은 술과 음식을 보고 과장되게 칭찬하다가도 사소한 트집을 잡아 시종을 꾸짖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의 이런 행동은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돈 많고 무례한 서역 촌뜨기가 누구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모용설은 그림자처럼 강무영의 뒤에 서서 묵묵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름 없는 호의, 무사 행세를 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였죠. 특히 연회장에서 아버지를 따르던 정무맹의 몇몇 숙부벌되는 인사들을 마주쳤을 때는 얼굴을 가린 천 아래로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용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강무영의 곁에 선 미천한 호의, 무사로 취급하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연회장 가장 높은 상석에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호탕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40줄 정도로 보이는 나이, 다부진 체격과 서글서글한 인상.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상인의 계산과 무인의 살기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철혈상단의 단주, 철무겸이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걸음 해주어 고맙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귀한 인연을 맺고 새로운 기회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오. 철무겸의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네며 막대한 부와 정보력을 과시했죠. 그의 시선이 강무영에게 닿았을 때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황금 상단의 젊은 주인이시라 들었소. 과연 그 명성답게 기계가 남다르시군. 부디 오늘 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철무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강무영이 아닌 그 뒤에 선 모용설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철무겸의 시선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죠.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철무겸은 기다렸다는 듯 연회의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물건을 하나 손에 넣었기 때문이요. 100년 전 강호를 풍미했던 물건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을까 하여. 철무겸이 손짓하자 시녀 하나가 붉은 비단에 덮인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단이 걷히자 그 안에 든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것은 바로 강무영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낡은 족자였습니다. 만상심결의 두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만상심결의 전설을 아는 이들은 눈을 빛냈고 모르는 이들은 저 낡은 족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소란인지 의아했죠. 하하, 역시 다들 안목이 높으시군. 하지만 이 물건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 자격이 있는 분에게만 기회를 드릴 생각이지. 그 자격이란 바로 힘이오. 사흘 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에 열릴 월화 비무대회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최후의 승자에게 이 보물을 넘겨드리겠소. 철무겸의 선언은 연회장의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제 족자를 둘러싼 암투는 물밑에서 벗어나 피비린내 나는 공개적인 싸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연회장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하고도 강력한 기운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바로 흑야였습니다. 철 단주의 제안, 우리 혼천교도 아주 흥미롭게 받아들이지. 그 비무대회, 부디 우리를 위한 자리를 하나 남겨두길 바라오. 흑야의 등장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혼천교의 이인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철무겸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요.
혼천교의 귀한 손님을 어찌 마다하겠소. 모용설은 흑야를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검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저기를 느낀 강무영이 부채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치며 제지했죠. 성질 죽여. 호의.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강무영의 능청스러운 말에 모용설은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념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천교의 마인이 버젓이 활보하고 정무맹의 인사들은 그를 못 본 척 외면하며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정의와 질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거대한 가면무도회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무도회의 일원이 되어 가면을 쓴 채 춤을 춰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모용설은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과 회의에 휩싸였습니다. 월하 비무대회를 앞둔 철혈상단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족자를 노리는 각 세력들의 치열한 정보전과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밤마다 상단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정체불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낮에는 서로의 속을 떠보기 위한 날카로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상단의 무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몇 번의 대련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며 자신의 실력을 감추는 한편 그들의 대화 속에서 비무대회에 대한 정보와 참가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나갔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무맹 소속이라 믿었던 몇몇 무사들이 실제로는 상단의 돈에 매수되어 철무겸의 사병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회. 그런 걸로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소. 빙설선자 같은 고귀한 분들이야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무사들에게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더 중요한 법이지. 한때 정무맹에 촉망받는 무사였으나 지금은 철혈상단의 교두가 된 한 사내의 자조. 섞인 말이 모용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정무맹의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배고픔보다 못한 가치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검은 강했지만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한편 강무영은 상단의 가장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 도박장과 주루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는 서역갑부 행세를 하며 돈을 물 쓰듯 뿌렸고 그 덕에 그의 주변에는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흑야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며칠 전에는 단주님의 비밀 창고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있더군. 정무맹에서도 이번 비무에 사람을 보냈다지. 점잖은 척하지만 뒤로는 가장 잔인한 놈들이라고들 하더군. 강무영은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하며 판의 흐름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흑야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별의 잔재를 쓰는 놈을 찾는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강무영은 최대한 자신의 무공을 숨기며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 연기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비무대회 전날 밤 모용설은 홀로 객실의 정원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빈틈없던 설화검법의 기세는 사라지고 어딘가 모르게 혼란스럽고 무거운 움직임만이 반복될 뿐이었죠. 그녀의 신념이 흔들리자 검 또한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을 휘둘러봐야 힘만 빠질 뿐이요. 어느새 다가온 강무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모용설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강무영은 그녀의 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 검에는 사람이 없소. 오직 대의와 규율만이 가득하지. 그러니 진짜 사람들의 욕망과 슬픔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뎌지는 거요. 닥쳐라. 모용설의 검이 본능적으로 강무영의 목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모용설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날카로운 검끝이 강무영의 목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모용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스승은 말했소.
진정한 검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다고. 당신의 그릇은 너무나 작고 깨끗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야. 강무영은 술병을 기울여 자신의 잔을 채우고 모용설에게도 잔을 내밀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오히려 그 의심이야말로 당신의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기회일지도 모르지. 모용설은 한참 동안 강무영을 노려보다가 결국 검을 거두고 그가 내민 술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독하디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넘어갔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은 조금씩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월화 비무대회가 열리는 거대한 지하 연무장. 수많은 횃불이 벽에 걸려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관중석에는 철무겸을 비롯한 각 세력의 수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피와 모래로 뒤덮인 거대한 비무대가 있었죠. 강무영은 여전히 황금 비단옷을 입은 채 관중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호위 무사의 가면을 쓴 모용설이 서 있었습니다. 비무대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와 잔인한 무공을 사용했죠. 모용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내 비무대의 마지막 승자가 가려질 무렵 흑야가 유령처럼 무대 위로 내려섰습니다. 그는 이전의 승자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죠. 그의 무공은 어둠 그 자체와도 같아서 상대는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철단주. 약속대로 저 족자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흑야가 선언하는 순간 관중석에 앉아있던 정무맹의 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찌 혼천교의 마인에게 강호의 보물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상대해주마. 정무맹의 고수들과 혼천교의 흑야. 일촉즉발의 상황. 철무겸은 그 모습을 즐겁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무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재미있군. 하지만 저런 시시한 싸움에 강호의 보물을 걸다니. 철단주도 참 안목이 없으시군. 진짜 자격이 있는 자는 저렇게 피비린내를 풍기는 짐승이 아니라 이 몸처럼 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소? 오만한 도발. 모든 이의 시선이 강무영에게 쏠렸습니다. 흑야의 눈이 가면 속에서 번뜩이며 강무영을 향했죠. 내 호위 무사 하나면 저 까마귀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철단주. 이 내기에 당신의 보물을 걸어보시겠소? 강무영은 모용설을 무대 위로 밀었습니다. 모용설은 당황했지만 이미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빙설선자 모용설이 아닌 이름 없는 호위 무사로서 혼천교 최강의 암살자 흑야와 맞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익숙한 설화가 아닌 낯선 흑검이었습니다. 신념이 흔들리는 지금, 과연 그녀는 길 잃은 검으로 최강의 적과 맞설 수 있을까요? 지하 연무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무대 위에 홀로 선 모용설에게 쏠렸죠. 얼굴의 반을 가린 검은 천, 몸에 꼭 맞는 검은 무복, 그리고 손에 들린 칠흑 같은 흑검.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천하제일가 모용세가의 빙설선자를 떠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체불명의, 그러나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기세를 지닌 한 명의 검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흑야는 그런 모용설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감각에 모용설의 기운은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본질을 지녔지만 그 본질을 무언가가 억누르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움. 내 놈의 주인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감히 나에게 덤비는 것을 보니 흑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습니다. 모용설은 대답 대신 조용히 흑검을 고쳐주었습니다. 운중하기 건넨 흑검은 그녀의 검 설화보다 훨씬 무겁고 투박했습니다. 설화검법처럼 빠르고 현란한 검세를 펼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이었죠. 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흑야의 몸이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모용설의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검은 단검은
소리도 없이 모용설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죠. 하지만 모용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흑야의 단검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 모용설의 흑검이 등 뒤를 향해 역수로 뻗어나갔습니다. 캉!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갈라졌습니다. 흑야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기습을 완벽하게 읽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반격까지 해낸 것입니다. 내년 평범한 호위 무사가 아니로군. 모용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용세가의 명예도, 정무맹의 대의도, 심지어는 빙설선자라는 이름까지도 오직 손에 든 흑검의 무게와 눈앞의 적의 움직임, 그리고 강무영이 말했던 흐름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흑야의 공격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공, 멸혼마공은 상대의 정신을 교란시키고 허점을 만들어내는 기괴한 마공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십 개의 환영을 만들어냈고 단검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날아들었죠. 만약 평소의 모용설이었다면 그녀는 화려하고 강력한 설화검법으로 맞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흑검. 그녀는 억지로 설화검법을 펼치는 대신 가장 기본적인 검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빼고, 맞고, 찌르고, 피하는 것.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자 오히려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흑야의 현란한 환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진짜 실체, 수십 개의 공격 궤적 속에서 단 하나의 진짜 살기를 담은 검의 길, 그것이 보였습니다. 강무영이 보여주었던 그 해안의 편린을 그녀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용설의 흑검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흑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깊은 바닷속 바위처럼 말입니다. 내년의 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흑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멸혼 마공이 저 이름 없는 검객의 근본 없는 검법에 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무영의 표정 또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용설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대로 흑야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될 외줄타기와도 같았죠. 싸움이 길어지자 흑야는 마침내 비장의 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붉은 마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멸혼마공의 오해, 신마완영, 상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약점을 끄집어내 환영으로 보여주는 정신을 파괴하는 최악의 마공이었습니다. 순간 모용설의 눈앞에 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흑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버지 모용진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정무맹의 동료들이 있었죠. 대의를 위해선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설아야. 내 아비는 낡은 질서를 지키려다 죽었을 뿐이다. 환영 속 동료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신념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자신이 믿고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남겨지는 공포. 그 공포가 그녀의 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강무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그릇은 너무 작고 깨끗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의심이야말로 당신의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기회일지도 모르지. 그렇다. 의심해도 좋다. 흔들려도 좋다. 세상이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해도 그것 또한 세상의 일부.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의 일부. 모용설의 눈이 다시 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영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동료의 배신도, 세상의 부조리함도,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자신의 검 안에
자신의 그릇 안에 담아냈습니다. 사라져라. 모용설의 흑검이 조용히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아무런 기세도 살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먹물이 물에 퍼지듯 모든 환영을 지워버렸습니다. 신마환영이 깨지자 흑야는 내상을 입은 듯 피를 토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모용설을 바라보았죠. 자신의 최강의 마공이 저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모용설은 흑야를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검을 내리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모습은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고요한 초연함에 가까웠습니다. 흑야는 잠시 모용설과 관중석의 강무영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연무장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철무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고 정무맹의 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체불명의 호위, 무사가 혼천교의 흑야를 물리친 것입니다. 강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용설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다. 호위, 구경은 끝났으니. 모용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단단한 것을 얻었죠.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녀의 흑검춤은 빙설선자의 죽음이자 새로운 협객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흑야가 사라진 지하 연무장은 한동안 깨지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쉬이 믿지 못하는 듯했죠. 혼천교의 2인자, 공포의 대명사였던 흑야가 이름 모를 호위 무사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비무대 위에 서 있는 모용설과 그런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호위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강무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철혈상단의 단주, 철무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한 상인의 교활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과연 황금 상단의 주인답게 휘하에 이런 인재를 두고 계셨을 줄이야. 이 철무겸이 사람을 잘못 봤소이다. 철무겸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무대 위로 직접 올라섰습니다. 그는 먼저 모용설에게 가벼운 존중의 예를 표한 뒤 강무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 이월아, 비무대회의 최종 승자는 당신의 호위 무사이니 이 족자는 당연히 당신의 것이오. 철무겸은 시종이 들고 있던 만상심결의 두 번째 조각을 강무영에게 건넸습니다. 강무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족자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감각은 단 한순간도 철무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족자를 건네는 철무겸의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얻게 되어 영광이오. 그럼 우리는 이만 물러가. 강무영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철무겸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승자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지는 법이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 또한 있는 법 아니겠소? 철무겸의 얼굴에서 서글서글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장사꾼이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지. 당신은 내 판 위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으니 나에게도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공평하지 않겠소? 원하는 게 뭐요? 강무영의 목소리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철무겸은 연무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본 뒤 오직 강무영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정체의 말이오.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림자의 정체까지도. 강무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무겸은 처음부터 강무영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역의 갑부라는 어설픈 연기 뒤에 숨은 진짜 목적과 배후를 꿰뚫어보고 이 모든 판을 짠 것이었죠. 월아, 비무대회는 단순히 족자를 팔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 위로 끌어내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모를 리가. 당신의 그 손, 비단과 황금을 만져본 손이 아니야. 검을 쥐고 사람의 피를 묻혀본 손이지. 그리고 당신의 그 호의, 보통 실력자가 아니더군. 저 정도의 고수를 호의로 부릴 수 있는 자가 과연 평범한 상단의 주인이겠소? 당신 뒤에는 정무맹의 늙은 여우가 있나? 아니면 황궁의 그림자라도 얽혀 있는 게요? 철무겸의 집요한 추궁에 강무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묵묵히 서 있던 모용설이 앞으로 나서며 강무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피곤하시다. 길을 비켜라. 모용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검기는 흑야와 싸울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철무겸은 그런 모용설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좋소, 좋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지. 하지만 이 철상단에 들어온 이상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조만간 다시 거래를 제안하러 찾아갈 테니 그때는 부디 좋은 답을 들려주시길 바라오. 철무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연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족자를 손에 넣었지만 기쁨보다는 더 큰 위기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철혈상단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무영은 족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죠. 철무겸,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야. 강무영이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모용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 그 역시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할 뿐.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 기회. 이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는데? 그는 장사꾼이야. 장사꾼은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지. 우리를 죽이거나 가두는 것보다 살려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해 올 거야. 우리는 그 순간을 역이용해야 한다. 모용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흑야와의 싸움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미숙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강호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진정한 승부사로 변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무겸의 말대로 상단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고 두 사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무영은 흑야에게 입었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고 모용설은 운중하기 건넨 흑검에 자신의 기운을 적응시키며 새로운 건물을 모색했죠. 그리고 마침내 철무겸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안한 거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단주께서는 두 분의 정체를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대신 저희 상단을 위해 일 하나만 해결해 주면 두 분의 안전한 탈출은 물론 세 번째 만상심결 조각에 대한 정보까지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소. 세 번째 조각,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란 게 뭐지? 곧 수도로 들어올 황실의 진상품을 탈취하는 일이오. 그 안에는 우리 상단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물건이 들어있어서 말이오. 황실의 진상품을 탈취하라니 그것은 단순한 강도질이 아니라 왕조에 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무맹의 후계자인 모용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미쳤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은가? 강무영이 비웃었지만 사마지는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두 분의 몫이오. 제안을 받아들이면 부와 명예,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거절한다면 두 분의 정체가 즉시 정무맹과 혼천교 양쪽에 알려지게 되겠지. 과연 그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수도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철무겸은 두 사람을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강무영과 모용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위험한 결단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철무겸의 제안은 마치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거절한다면 당장의 파멸이, 받아들인다면 미래를 알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며칠 동안 객실에 갇힌 채 끊임없이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혈상단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요새였고 철무겸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수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뒤통수를 칠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겠군. 강무영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황실의 진상품을 탈취하는 건 반역죄다. 정무맹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어. 모용설이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무맹, 정무맹. 당신의 그 고고한 정무맹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동료라는 놈들은 여기서 돈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추고 있고 원로라는 영감은 뒤에 숨어서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지 않소. 그런데도 아직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겠다는 거요? 강무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모용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정무맹의 대의는 이미 수도의 더러운 욕망 속에서 퇴색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걸어왔던 길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회의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던 그때 객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운중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상단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유령처럼 나타났죠. 두 사람의 고뇌는 잘 들었다. 그리고 그대들의 결정이 오라. 운중학은 강무영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명분이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다. 살아남아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곧 정의가 되는 법. 철무겸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황실의 진상품. 그 안에 놈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 하지만 원로 어르신, 황실을 건드리는 것은 걱정 마라. 모든 책임은 이 늙은이가 지마. 너희는 그저 나의 검이 되어 움직이면 된다. 때로는 더러운 물에 손을 담가야만 그 아래 숨겨진 진주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법이지. 운중학의 등장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무맹 원로의 비밀스러운 지원 아래 두 사람은 철무겸의 위험한 도박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죠. 강무영은 사마진을 통해 철무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철무겸은 만족스러운 듯 진상품 운송 경로와 경비 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밀서를 보내왔습니다. 밀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황실 내부의 정보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듯했죠. 철무겸. 저놈은 단순한 상단주가 아니야. 황실 내부 깊숙한 곳까지 연이 닿아 있는 게 틀림없어. 강무영과 모용설은 밀서를 분석하며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상품 운송 행렬은 수도 외곽의 좁은 협곡을 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습격 지점이었습니다. 경비는 예상보다 훨씬 삼엄하다. 황실의 정예 금군과 강호에서 초빙된 고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모용설이 지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강무영은 지형을 유심히 살피다가 협곡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곳이다. 협곡의 가장 좁은 길목, 양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솟아있군. 만약 여기서 산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산사태, 인위적으로 산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건가? 그건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우리까지 휩쓸릴 수 있어. 위험한 만큼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확실하지.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목표물만 빼내서 빠져나온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과 약간의 운이겠지.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작전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생사의 기로에 서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무영의 대담하고 변칙적인 아이디어에 모용설의 냉철하고 치밀한 분석이 더해져 위험천만한 계획은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작전 전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무기를 손질했습니다. 강무영은
자신의 검, 낙성을 숫돌에 갈았고 모용설은 낯선 흙검을 마른 천으로 닦아냈죠. 내일 벌어질 일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운명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두렵나? 강무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모용설은 검을 닦던 손을 멈추고 희미한 등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낯설 뿐이야. 내가 지금껏 걸어왔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사실이, 어쩌면 그 길이 당신이 진짜 원했던 길일지도 모르지. 강무영의 말에 모용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강무영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죠.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수도 외곽의 험준한 협곡. 그곳에서 그들은 황실의 권위에 도전하고 철무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협곡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처럼 음산하고 고요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약속된 지점, 협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들의 발밑에는 강무영의 계획대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춘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곧 온다. 강무영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감각은 맹수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땅이 울리는 진동과 함께 긴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실을 상징하는 용 문양 깃발, 금빛 갑옷으로 무장한 정예의 금군,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듯 주변을 경계하는 강호의 고수들. 그야말로 철통 같은 경비였습니다. 행렬의 중앙에는 황금색 비단으로 덮인 호화로운 마차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저 안에 바로 철무겸이 노리는 물건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저분은 모용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호위 고수들 중 선두에 선 한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무맹의 장로 중 한 명이자 그녀에게 어릴 적 무공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 사숙이었습니다. 정무맹의 장로가 황실의 진상품을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가 어째서 철혈상단의 음모에 대한 정보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듯한 모습인지 모용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무맹 내부의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행렬이 마침내 협곡의 가장 좁은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무영은 모용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두 사람은 미리 설치해둔 지렛대를 힘껏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거대한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죠. 무엇들 하느냐? 대열을 유지하라. 마차를 보호하라. 금군의 대장이 고함을 쳤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무력은 무의미했습니다. 행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말들은 울부짖으며 날뛰었고 병사들은 쏟아지는 바위와 흙더미를 피하기에 급급했죠.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을 틈타 강무영과 모용설은 절벽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목표물인 황금 마차를 향해 접근했죠. 내 놈들은 누구냐? 몇몇 고수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중에는 모용설의 사숙도 포함되어 있었죠. 사숙. 모용설이 자신도 모르게 외쳤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를 사숙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혼천교의 잔당 놈들인가? 감히 황실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해명할 시간이 없었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강무영은 금군들을 상대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모용설은 자신의 사숙을 비롯한 정무맹의 고수들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내년의 검법, 어딘가 낯이 있구나. 몇 수를 겨루던 사숙이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모용설은 필사적으로 설화검법의 흔적을 지우고 흑검을 이용한 낯선 검법을 펼쳤지만
수십 년간 그녀를 봐온 노고수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강무영은 마침내 마차에 접근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늘한 미소를 띤 철무겸이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 강무영이 당황한 사이 협곡의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철무겸이 준비한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철무겸의 목표는 진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무영과 모용서를 이용해 황실 호위대의 시선을 끄는 동안 진짜 목표물을 빼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은 진상품 행렬에 섞여 조용히 운반되던 아주 작고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내 놈의 계획이었나? 장사꾼은 항상 여러 개의 장보를 준비하는 법이지. 이제 쓸모없어진 말들은 치워야 하지 않겠나? 철무겸의 신호와 함께 주변에 숨어있던 철혈상단의 무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금군과 정무맹 고수, 그리고 강무영과 모용설까지 모두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이제 황실과 정무맹, 그리고 철혈상단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아야. 혼전 속에서 모용설의 복면이 벗겨지자 그녀의 사숙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무맹의 빙설선자가 황실의 진상품을 습격한 반역자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사숙. 이것은 함정입니다. 모용설이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무겸은 유유히 진짜 목표물이 담긴 상자를 챙겨 사라졌고 협곡에는 서로를 불신하며 칼을 겨누는 세력들만이 남아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죠.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강무영이 모용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협곡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배신과 오해로 뒤얽힌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무맹의 신뢰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두 사람은 이제 강호 전체의 공적이 되어 뜻을 알 수 없는 도주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철무겸의 손에 들어간 낡은 상자. 그 안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무고를 증명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세상 모두가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이제 강호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가 되었죠. 황실은 진상품을 겁탈한 대역죄인으로, 정무맹은 문파를 배신하고 정체를 숨긴 배신자로, 그리고 철혈상단과 혼천교는 목적을 위해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관군의 추격대와 강호, 무사들의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나날이었습니다. 젠장. 이 모든 게 그 영감탱이의 계획이었나? 우리를 쓰고 버리는 말로 이용한 거였어. 며칠간의 끈질긴 추격에 지칠 대로 지친 강무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운중학에 대한 배신감과 철무겸에게 놀아났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아닐 거야. 원로 어르신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리 없어.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 게다. 모용설이 강무영을 변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운중학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특히 정무맹의 추격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빠르고 정확했죠. 그들은 모용설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격을 이끄는 것은 바로 협곡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사숙, 철심검 곽준이었습니다. 그는 모용설을 아꼈던 만큼 그녀의 배신에 대한 분노 또한 컸습니다. 모용설, 지금이라도 투항하여 죄를 고하면 맹주님께 선처를 구해보겠다. 어찌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마도의 길을 걸으려 하느냐. 곽준의 외침이 숲을 울렸지만 모용설은 차마 그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고 오히려 강무영과 운중학의 정체만 노출시킬 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강이 앞을 가로막는 절벽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수십 명의 정무맹 무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거칠게 흘러가는 강물만이 있을 뿐이었죠. 진정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모용설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흙검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뜨려졌습니다. 강무영은 그런 모용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아직. 스승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듣지 못했으니까. 강무영의 눈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의 거친 물살을 바라보며 살기를 찾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다. 별의 잔재여. 목소리의 주인은 정무맹의 포위망 뒤편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 검은 옷, 그리고 칠흑 같은 단검. 바로 흑야였습니다. 그는 정무맹의 추격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이 배신자들은 우리 정무맹의 소관이다. 곽준이 노호성을 터뜨렸지만 흑야는 그를 본체만 채하고 오직 강무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의 그 기운, 성운각의 마지막 흔적, 그것이 어째서 내 놈 같은 자에게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그리고 빚을 갚으러 왔다. 흑야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무맹 무사들의 머리 위를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 순식간에 강무영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곽준을 비롯한 정무맹의 고수들은 그의 신법에 경악하며 미처 손을 쓰지도 못했죠. 내 놈의 상대는 나다. 모용설이 앞을 막았었지만 흑야는 그녀를 가볍게 밀쳐내고 강무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놈이 지닌 별의 힘. 과연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겠다. 흑야의 단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강무영은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러 막아냈지만 상처 입은 몸으로 흑야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수 만에 강무영의 검이 쳐내지고 흑야의 단검이 그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강무영의 품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흑야의 단검을 막아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만상신결 족자가 담긴 자단나무 함이었습니다. 쨍! 단단한 자단나무와 흑야의 단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함을 감싸고 있던 낡은 비단이 찢겨나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르는 별들의 문양, 성운각의 인장이었습니다. 흑야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는 함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는 가면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함. 어째서 이것이 내 놈에게. 흑야는 혼란에 빠진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강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을 방패 삼아 흑야를 밀쳐내고 모용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절벽 아래의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설아야. 곽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의 몸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흑야는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말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강무영은 희미해져 가는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흑야의 마지막 말. 그분의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운각과 자신의 스승, 그리고 혼천교의 흑야는 대체 어떤 과거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모든 진실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강무영은 정신을 잃은 모용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까?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선 강가의 모래톱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모용설이 차가운 몸으로 누워 있었죠. 콜록, 콜록. 강무영이 폐 속의 물을 토해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모용설은 차가운 강물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강무영은 모용서를 부축하여 근처의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다행히 집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죠. 그는 모용서를 침상에 눕히고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불을 지피시오? 그때 등 뒤에서 나이 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영이 급히 돌아보자 그곳에는 약초 바구니를 든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촌부처럼 보이는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물에 빠져 위급한 상황이라 잠시만 신세를 지고 곧 떠나겠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불덩이처럼 뜨거운 모용설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쯧쯧, 강물에 오래 있었나 보군. 이대로 두면 폐에 물이 차서 위험해질 게야. 노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꺼내 빻고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은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는 않았죠. 잠시 후 노인이 건넨 탕약을 마신 모용설에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의원이십니까? 의원은 무슨, 그저 평생을 산과 강에 기대어 살아온 늙은이일 뿐이지. 노인은 자신을 강웅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강호의 일에 염증을 느끼고 이곳에 은거하며 약초를 캐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간다고 했죠. 며칠 동안 강무영과 모용설은 강웅의 초가집에 머물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강웅은 퉁명스러웠지만 두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죠. 그동안 강무영은 흑야가 말했던 그분의 함이라는 말과 함에 새겨진 성각의 문양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웅에게 성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성운각이라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별을 숭배하던 기인들의 문파였지. 그들은 무공뿐만 아니라 천문과 의술에도 아주 뛰어났다고 들었네. 특히 그들의 의술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지. 강웅의 말에 강무영은 문득 스승이 자신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것 또한 성각의 유산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용설이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강무영과 강웅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무맹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쩔 셈인가? 정무맹으로 돌아가 무고를 주장할 텐가? 강무영의 물음에 모용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돌아가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함정이었다는 사실만 노출되어 운중학 어르신만 위험해지시겠지. 우선은 철무겸이 가져간 상자의 정체부터 알아내야 해.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을 거야. 두 사람의 목적은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철혈상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강웅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혈상단, 그놈들이라면 나도 갚아줄 빚이 있지. 강웅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젊은 시절 강웅은 강호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무겸의 비열한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가족까지 잃는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철혈상단의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 상단 내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철무겸에게 복수하는 것을 돕겠네.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철무겸의 비밀 금고에 내 아내의 유품이 들어있네. 그것 하나만 되찾아다오. 강웅의 제안은 두 사람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조력자의 등장. 두 사람은 강웅의 도움을 받아 철혈상단에 다시 잠입하여 철무겸의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몸을 완전히 회복한 두 사람은 강웅이 알려준 비밀 통로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상단의 하수구와 연결된 좁고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이 길은 철무겸의 집무실 바로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하니 조심해야 할 걸세. 강웅의 배웅을 받으며 강무영과 모용설은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철무겸의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판 자체를 뒤엎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복수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철혈상단의 지하 하수도는 지옥의 강을 건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역겨운 악취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시궁쥐들의 눈빛. 강무영과 모용설은 강웅이 그려준 약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좁은 통로 곳곳에는 철무겸이 설치해 놓은 교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강무영의 야생적인 감각과 모용설의 치밀함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었죠. 마침내 약도의 끝, 철무겸의 집무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비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장의 작은 틈을 통해 집무실 안을 엿보았죠. 그곳에서는 철무겸이 객총관 사마진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정말 강물에 빠져 죽었을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 높이에서 거친 물살 속으로 떨어졌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무맹 놈들도 수색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라. 그 계집의 검법도 사내 놈의 기지도 보통이 아니었어. 특히 그 사내 놈.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단 말이야. 철무겸은 턱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협곡에서 탈취했던 바로 그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상품은 예정대로 그분께 전달되고 있겠지? 네, 단주님. 황실, 내부에 우리 사람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분, 철무겸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무겸과 사마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무실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용설은 밖에서 망을 보았고 강무영은 곧장 낡은 상자를 향해 다가갔죠.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강무영은 가는 철사를 이용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족자나 비급 같은 것이 아닌 아주 오래된 약초 도감 한 권과 빛바랜 서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무영이 서신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스승 무진이 과거 정무맹을 떠나기 직전 운중학에게 보냈던 서신이었습니다. 운중학 형님께 형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는 아우를 용서하시오. 정무맹의 대의도 중요하지만 나는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협의에 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믿소. 황실의 깊은 곳까지 파고든 독초의 뿌리를 나는 반드시 찾아내어 뽑아버릴 것이오. 부디 훗날 내가 남긴 유산이 올바른 이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오. 황실의 독초, 스승은 정무맹 내부의 부패뿐만 아니라 황실과 얽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란 바로 만상심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철무겸이 노린 것은 진상품이 아닌 바로 이 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무맹과 황실 사이의 약점을 잡아 더 큰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중학은 강무영을 이용해 족자를 옮기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유지를 잇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협곡에서의 습격 또한 정무맹과 황실에 숨어있는 진짜 적들이 누구인지 수면 위로 드러내기 위한 운중학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모용설의 다급한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철무겸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강무영은 급히 서신과 약초 도감을 품에 넣고 강웅이 부탁했던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의 유품을 챙겨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찾았나?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 두 사람은 다시 하수구를 통해 상단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웅은 눈물 흘리며 아내의 유품을 돌려받았고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죠. 초가집으로 돌아온 강무영은 모용설에게 스승의 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신을 읽은 모용설의 얼굴 또한 충격으로 물들었죠. 황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황실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마도. 그리고 철무겸이 말한 그분이란 황실의 아주 높은 인물이겠지. 사건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호의 정파와 사파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무맹의 부패와 황실의 음모, 그리고 100년 전의 비밀까지 모두 얽혀있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지? 모용설의 물음에 강무영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 남기신 길을 따라가야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그 독초의 뿌리를 뽑아버릴 때까지. 그의 눈은 더 이상 돈에 굶주린 변방의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유지를 잇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한 명의 협객의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개의 만상심결 조각과 스승이 남긴 약초 도감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지도가 되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두 사람은 진실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